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6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모임 허용 범위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양재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규 확진 현황 양재하 변호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새로 신규 확진자가 1,619명입니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말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도권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이 508명, 그리고 경기가 469명, 그리고 인천이 91명으로서 수도권만 계산을 했을 때 67%가 네. 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도 수도권이 60%가량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서 수도권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주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정도로 확산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확진자 숫자라면 보면 꽤 많은 숫자이긴 한데요. 이게 주말 주중에 일정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서 그래서 토, 일, 월은 네. 확진자 수가 적고 화요일 날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주중에 조금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명대 환자는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 숫자와 거의 비슷한 네. 숫자, 그 이전에 비해서는 한 200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을 그러면 좀 계속해서 이 정도로 안정이 되고 있다. 이 네, 정도 숫자가 계속 나오고 정책이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의 아프가니스탄 입국자가 지금 입소를 했는데 4명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377명이 입국을 했죠. 입국 당시에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해서 그때 360명은 음성이 나왔고 17명이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네. 판단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성인 2명과 아이 2명이었고요. 지금 바로 현재 진천에 있는 그 공동센터에서 격리센터로 가족과 분리돼서 이건 일반적인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니까요. 분리돼서 이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인 것은 4명 중 누구도 중증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군 수송기 타고 377명이 같이 온 네. 거거든요. 그런데 군 수송기가 일반 비행기하고 내부가 좀 다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아무래도 같거든요. 일반 비행기보다는 좀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서 네. 추가 감염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항공기의 특성이 이제 다른 공간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라서 그런 우려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추가 감염 사례가 일부 몇 명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네. 안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전수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검사를 하고 격리 기간을 일정하게 거치면 전파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추가적인 이제 끝 무렵에 다시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격리 해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먼저 이게 14%가 그냥 14%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거주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한 3.8%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96%에서 나오는 것과 이 3.8%를 비교해 보면 그 숫자를 놓고 보면 14%가 아니라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네. 비율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게 주로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간명하죠.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밀폐된 공간, 공장 지역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주거 환경도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밀접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숙사 같은 것들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체류 신분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거나 좀 우려되는 분들 같은 경우 당국에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원을 묻지 않고 체류 자격을 묻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 가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이 아니라 얀센 백신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막고는 있지만 이 말씀드린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좀 많이 퍼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막지 못하면 지난해 일이지만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전체 방역에 어떻게 보면 금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방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업주에게 이렇게 좀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업주에게 계도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하긴 네. 했겠지만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주로 외국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혹시 지금 체류 신분이 뭐 불명확해서 우려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 묻지 않고 지금 검사를 하고 또 접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네. 그냥 여기서 방송에서 이런 방송 제가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업주 눈치도 보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백신 접종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사를 그냥 하게 해주겠다, 신분 확인하지 않고 하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또 가기가 어렵거나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추가로 필요할까요? 네, 아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조사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그 불법 체류나 신분의 문제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네. 있고 또 내가 가서 백신 접종을 맞고 싶지만 뭐 업주의 양해를 구해서 나가서 백신을 맞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들도 있어서 그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특히나 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업주와의 관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경우만 근로자로 고용 계약을 유지하거나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 또는 그 업체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그 해당 기업이나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조치들까지 도입하고 있어서 네. 그런 그와 유사한 조치들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권유하거나 네. 뭐 시간을 내주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저는 더 효과적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그런 뭐 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역 당국 차원의 채널이 있습니까? 지금 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통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용 각각의 그 모국어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네. 배포하거나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 근로자와 뭐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예. 이게 상시적이거나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뭐 업주 차원에서 좀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좀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서 네. 모두가 좀 지역사회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처분받은 사랑제일교회요. 야외에서 예배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야외에서 예배를 했었죠. 예. 근데 야외 예배라고 해도 지난주 모습을 보면 특정 지역에 모여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예배하는데 설교하는 걸 큰 스크린으로 틀어놓고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걸로 보이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2m 간격도 띄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네. 뭐 이게 한꺼번에 모이질 않고 걸어 다닌다든가 지난번에 뭐 산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걸어 다닌다거나 일부가 뭐 차 안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사랑제일교회를 폐쇄를 했고 네. 폐쇄를 하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 폐쇄가 잘못됐으니까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 정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과연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안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야외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신다고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또 신도들이 모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광화문 도심 지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식당을 간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또 삼삼오오 모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에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다른 바깥에서 봤었을 때 좀 불안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런 그 야외 예배를 막거나 이럴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모호한 경계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집회라고 분명히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고 모여있는데 또 방역수칙을 만약에 준수하신다면 띄어져서 이렇게 군데군데 있다라면 그것 자체를 집회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집시보 위반으로 할 수도 없고 방역수칙도 준수를 하는 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과정에서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예, 항상 집회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가 됐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우려하고 계시는 점들이죠. 뭐 야외에서 2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뭐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이제 뭐 감염 확산의 위험이 뭐 현저하게 낮은 것은 명백한데요. 그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조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또 뭐 예배 전후에 야외 예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까지가 이제 겹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면서 또 대중교통 이용을 하잖아요. 최근에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코로나19 초기부터 대중교통 감염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게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에 포함되는 건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감염 사례가 이제 그 보고되고는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역학조사의 기술상 이게 그 지하철 안에서 내가 확진자하고 얼마나 붙어서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진 않지만 찾기 어렵기 때문에 확증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정도로 대중교통에서 많은 사례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대중교통에서 그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환기가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이고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둔 방역 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 예측과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현 상황을 좀 분석하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좀 완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완화하자는 쪽에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지금도 1차 접종만 놓고 봤을 때는 55%가량 접종을 했고 추석 전에 70% 이상은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중증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염 위험도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틀 연속 추석 명절을 아예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어느 직종에 따라서는 1년 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영업과 관련된 부분의 그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또 이거를 완화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이 딱 시작됐던 시점을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긴장도가 확 떨어졌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것들 집단면이 형성됐다고 해서 풀어줬다가 순식간에 또 몇만 명이 나와서 다시 봉쇄까지 했던 극단적인 상황이 또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4차 유행이 현재도 끝나지 않았고 잠정적인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정적인 상황에서 이대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폭증을 해버리면 네.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완화를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뭐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뭐 설이나 추석을 네. 기준으로 해보면 그때 이제 5인 이하의 사적 모임은 이제 가족 모임을 허용을 네. 해줬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에 걸릴 가능성도 대단히 적고 혹시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네. 때문에 가족 중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모임의 인원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마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줘야 지금 그 60대 이상 고위험군 중에서 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가 한 120만 명 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종을 할 일종의 동기가 저는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접종률을 높이는 게 또 다른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확산세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네. 그런 조건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석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 추세라면 추석 때 조금 완화해서 모임을 하게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전반적으로 네. 괜찮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그분들을 빼고 나머지 가족이 한 5명쯤 모이는 것을 예. 정부가 허용해 주는 것은 그 지난 추석이나 설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일은 아니고 지난 추석이나 설을 돌아보면 설 추석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설을 그렇게 맞아도 설 지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벌써 뭐 4번째 코로나 이후 명절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또 모이게도 해야 될 것 같고 방역도 걱정되고 이번 주에 결정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 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단 면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일리가-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집단 면역 일반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해야 가능하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한 전 국민 70% 접종은 지금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 접종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는 접종률이 한 80% 정도가 돼야 전 국민 70%가 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의 현재 접종률이 뭐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85% 정도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높이면 90%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고령층의 90%, 성인의 80%라고 하는 접종 목표는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의 물량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고령층에서의 접종률만 조금 높아지면 네. 방금 이야기한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네. 된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에서 늘 우려되는 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부작용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맞은 예비 신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그 부분에서 혹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는지를 좀 밝혀달라라고 이제 유가족이 청와대 네. 국민청원에 또 올린 겁니다. 이제 숨진 분께서 평소에 이제 체육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뭐 술 담배도 안 하시는 굉장히 건강한 네.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망하고 뭐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거였고요. 사실 뭐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평소에도 뭐 돌발적인 어떤 감염이라든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과연 백신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니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백신을 맞는데 평소에 이제 그렇게 방송 보고 그러면서 여쭤봐서 그냥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신뢰도가 있다고 하는데도 왠지 네. 저도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불안하죠. 어쩔 네.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도 혹시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네. 벌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규명도 해주시고요. 또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그게 아니고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더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앞서서 얘기한 급성 백혈병 접종과 인과성이 뭐 이렇게 두드러지는 부작용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인과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백신 접종으로 급성 백혈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암 세포로 변화하고 그 암 세포가 우리 몸에서 성장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바로 급성 백혈병이 생길 가능성은 네. 또 시간 관계상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특성이 젊은 연령층에서 갑자기 발견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 이전에 진행된 백혈병이 이제 우연히 접종 시기와 겹쳐서 발견된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뭐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뭐 그 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습니까? 백혈병을 의심하는 건강검진 검사를 하지는 않기 네.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네. 것으로 교수님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의 설명, 교수님처럼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두 분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양재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